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모 파메르의 미래 손하철 교수님 지음 요 책을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험으로의 전환, 엠피리컬 턴이라고 하는 분류에 속하는 철학자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기술에 대한 어떤 본질, 그런 것들보다는 개별 기술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진행시킨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암흑 상자를 열어라.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가나 전통적 기술과 현대 기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식의 물음들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현대 기술은 닥달이라든가 자크 엘률이 이야기한 현대 기술은 자율적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블랙박스를 열어라 라는 말이 경험으로의 전환을 요약하는 일종의 모토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개별 기술 자체를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하는 학자들은 이제 서술적 접근을 주로 사용하는 학자들이 있고 규범적인 접근을 좀 더 비중을 높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적 접근은 기술이 무엇인가라는 전통적인 물음에 답하는 것이 기술 철학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규범적인 판단을 최대한 자제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 발전의 현 상황을 인정하거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기술에 대한 물음이 결국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술적 접근에 대한 통찰도 결국 규범적 논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경험적 우회, empirical detoure라는 표현을 통해 먼저 기술에 대한 경험적, 인식론적, 서술적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현대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를 겸한 규범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즉 자신들은 당장 기술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수행하는 인식론적, 서술적 연구가 규범적 접근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규범적 접근은 이런 겁니다.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제기한 현대 기술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그 문제들을 보다 경험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나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기술이 비인간화를 초래했다는 식의 비판보다는 기술 발전의 방향을 민주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기술의 민주화 이론이나 자동화로 인해 생겨나는 탈숙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 설계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식의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이 조셉 핏, 버지니아 공대의 철학 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철학이 다른 철학의 여러 분야들에 비해 학문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진한 이유를 기술 자체에 대한 무지에서 찾는다. 탐구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기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기술을 인식론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이 알매 질서에서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치에 대해서 상대주의적 견해를 표명하면서 가치 판단 자체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는 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그는 기술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정하지만 현대 기술이 가져다준 이익에 비하면 그 해악은 사소하다고 본다.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미 최초의 기술 철학서를 출간했다고 알려져 있는 돈 아이디라는 학자는 미국의 현상학을 소개하고 후기에는 기술 철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철학자이다.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기술과 기술의 사용, 기술과 인간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술의 독립된 본질을 논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기술의 다양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영향이 일원적이 아니라 다원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기술 개발의 초기에 철학자들이 합리화할 수 있다면 기술 발전의 방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김성동은 아이디의 철학을 6개의 명제로 요약한다. 그 중에 이제 3가지만 살펴보면요. 인간만이 기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또한 인간에 영향을 끼친다. 기술과 인간의 공생적인 관계는 인간적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기술은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적대적이지만은 않다.
사회구성주의는 개별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효율성의 법칙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방향 중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쪽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노출되고 이러한 해석들 중 한 가지가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은 우연적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개별 기술에 대한 발전 과정을 기술적,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게 될 랭던 위너의 비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사회구성주의는 단순한 현상 분석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술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특별히 기술에 대한 본질주의와 결정주의를 비판하면서 고전적 기술 철학의 전반적인 비관주의가 정치적 패배주의와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회구성주의 입장이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기술 발전의 주체이자 그 개혁의 주체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연적이라는 것은 기술 결정론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 핀버그, 저서로는 기술을 의심하다가 있습니다. 그는 기술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면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사회가 규정할 수 있고 그러한 영향력의 행사가 민주주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엘릴, 알버트 보르그만, 위르겐 하버마스 등을 본질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본질에 대한 강조는 기술 결정론으로 이어지고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이론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우연적이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다면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점점 전체주의화 해가는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겠죠. 기존의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기술의 디자인과 개발 선택권을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기술 발전의 틀 자체를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인식론 서술적 접근에 가까웠던 이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정치, 윤리적 접근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최근에 힘을 더해가는 환경운동이나 유전자 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핀버그의 이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기술이 사회 구성원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그 개발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 민주화의 과정이 과연 언제 어떤 정도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특정 관련 사회 집단의 권력관계나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인 선전에 의해 기술 민주화의 필요가 아예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너가 이런 기술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비판하면서 한계를 지적한다.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주의를 비판하는 학자인 랭던 위너, 그는 전통적인 기술 철학자들의 이론과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론, 그것을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관련 사회 집단을 규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버그는 이러한 문제를 거의 도외시하고 있다. 기술을 민주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하는 것,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없고 기술의 민주화는 이론적 가능성으로만 남게 된다. 사회 구성주의의 이런 한계는 제3세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특정 관련 사회 집단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무시될 수 있다. 기술 발전의 불균형이 극에 달한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이론적 한계들을 극복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기술 민주주의가 님비 증후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래서 랭던 위너는 어떤 기술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로 구성원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형태를 꿈꿨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구성주의자들이 이 고전적 기술 철학을 비판할 때 이들이 기술 본질론, 기술 결정론의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기술은 우연적이고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이제 랭던 위너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사회구성주의가 말하는 기술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선원이 장갑을 끼고 일할지 벗고 일할지의 자유에 비유할 수가 있고 엘릴, 그러니까 고전적 기술 철학 혹은 그에 동의하는 위너가 말하는 기술의 자율성은 배가 가는 방향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 발달의 총체적인 방향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술의 자율성 개념인데 그것을 어떤 세부적인 그리고 지엽적인 어떤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술 결정론과 이제 그 기술의 자율성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층위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사회 구성주의에서 제시하는 개별 사례들을 모두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 후에도 현대 기술이 비인간화 전체주의를 향해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고전적 기술 철학의 견해를 그대로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엘릴의 자율적 기술 개념, 기술이 자율적이 되었다. 곧 인간이 자율성을 잃었다. 라는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는 반대를 한 것이 랭던 위너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자율적이 되었다는 표현 대신 위너가 채택한 말은 기술의 표류다. 기술 표류의 원인은 기술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기술을 만들어 놓고 내팽개쳤다라는 것이죠. 기술을 제대로 돌보아서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기술이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의 등장과 사용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특정 사회 집단들에게 정치적인 이득이나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처럼 기술이 정치적이라는 말은 특정 기술의 발전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듯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의 개발 자체도 민주적 숙고를 거쳐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놓고선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쪽의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그러한 주장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숙고한 다음에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의 모습을 반영시키는 그런 형태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랭던 위너나 그의 제자들 그런 계보에서 그런 흐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하는 학자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몇몇만 살펴봤는데 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경험에 입각한 사유를 했다. 기술이나 현대기술 같은 막연한 개념만으로 첨단 기술과 복잡한 기술 사회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단계는 확실히 넘어섰다. 개발 기술들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술 철학의 논의가 더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의 논의가 가지는 가치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했고 그들의 중요 주장을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비껴갔다. 이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을 구별해야 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지만은 이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한 학자들은 과거와 현대를 나누지 않았고 그 구분을 채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 기술을 더 이상 중립적인 도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전적 기술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고
인데 인간이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인간의 의지대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도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며 기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그러나 경험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이 물음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집착하는 결과, 그러니까 경험으로 전환을 해서 세세한 기술들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이 개별 기술과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현대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왔으며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반성을 소홀히 하게 한다. 즉 앞으로 기술 발전이 어떤 방식, 어떤 방향으로 지속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닌 개별 사안에 매몰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고전적 기술 철학이 제기한 기술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비록 제기된 문제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무시해버리기보다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하는 학자들을 그냥 맛보기 식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